두 번째로 살펴볼 외국인 그룹은 난민입니다. 저 사진에서 보이는 난민 이것은 지금 예멘 난민이 입국했을 때 그 제주도를 통해서 입국을 했을 때 일각에서는 이렇게 난민을 환영하기도 했지만은 또 다른 일각에서는 난민을 매우 배척하는 반난민 정서 같은 것이 막 등장을 해가지고선 저렇게 피켓을 들고 그 반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저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 반외국인 정서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표출이 되지 않았는데 저 예멘 난민 입국 때 보여진 그 반이민 정서 또 반난민 정서를 보면은 상당히 그 한국에서 저 문제가 그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제 대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난민 보호의 법적 근거는 뭐냐? 이제 독일은 그 헌법에 아예 정치적 비호권, 그 아질 레이트라고 해야지 망명권, 정치적 망명권을 아예 헌법에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난민협약에 1992년에 이제 가입을 해서 당사가 오게 되었는데, 2012년에 난민법을 제정을 해서 그 난민협약상의 그 의무를 그 법률로서 다시 이 재규정을 해서 난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난민협약 그 자체에 가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제법이 직접 이 국내 법률이 없이도 국제법 법규가 직접 효력을 갖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내실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2012년 난민법을 제정을 했는데 이때 난민법을 할 때에 그 전후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 뭐 이런 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국제회의에서 그런 말씀도 했는데 사실은 그 말은 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난민법이, 그러니까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했다는 것이지, 이 난민법을 뭐, 그 난민에 관련한 그 규정을 어느 법에 두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난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냥 난민법을 다른 법들하고 독립한 난민법을 제정했다는 것, 그것으로서 무슨 큰 의의를 찾는 것은 조금 우스운 일이죠. 일본의 경우는 1981년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으로 개칭해서 난민법규를 거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으니 그것은 입법 형식상의 차이일 뿐인데, 어쨌든 그런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을 했다고 이제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좀 무의미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그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많이 하면서 박수를 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난민법 제정이 의의를 강조하고 계속해서 난민 보호의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뭐 그러한 레토릭을 쓰는 것은 뭐 이해할 수가 있는 면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비호권, 독일 헌법과 같은 그 비호권, right of asylum이라고 뭐 영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데 비호권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난민 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에서 규정하는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의 내용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난민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돌려보냈을 때 고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의 경우에는 돌려보낼 수가 없거든요. 송환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국제법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 원칙은 사실 굉장히 본질적인 그 인권 보호의 원칙이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헌법이 그 망명권 또 비호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같은 것은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헌법상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구금된 난민에 인정되는 헌법사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또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난민협약상 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권리 중에 난민보호의 취지에
필요 불가결한 그러한 권리, 그중에는 이제 생존권도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난민의 정의는 뭐냐? 난민법은 이렇게 난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이거는 국적이 있는 외국인이죠. 또는 앞에서 말한 그런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그러니까 국적이 있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중에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서 나와 있는 그 국적국이나 상주국에서 도망쳐 나와 있는 그러한 사람을 난민이라고 한다. 저기서 그 박해 사유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이렇게 5가지 박해 사유를 들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제일 첫 시간에 그 개념을 설명을 할 때 난민협약을 우리가 봤죠. 첫 주 강의에서 거기서 내셔널리티를 하나의 박해 사유로 보고 있는데, 그때의 내셔널리티는 뭐 국적을 포함하지만은, 국적도 되지만은 더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민족적 소속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내셔널리티라는 것을 규정을 한 건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난민 협약의 그 박해 사유를 그대로 가져와서 난민법상의 그 인정되는 박해 사유로 그것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내셔널리티를 그냥 국적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적으로 제한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민족적 소속으로 인한 그 박해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뭐 인종이나 특정 사회 집단의 소속, 뭐 이것을 가지고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편 인도적 체류자 지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난민법에서 인도적 체류자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인데 이것은 제1호, 그러니까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즉 난민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송환할 수는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인도적 체류 허가를 주라는 그런 자격을 줘가지고서 계속 국내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난민 인정을 받으면은 어떤 자격을 받냐면 거주 자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5년 체류가 가능하고 그것을 또 5년마다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취업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러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 사람, 대기 상태에 있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기타 체류 자격, G1이라는 체류 자격을 주는데 6개월간 체류를 할 수 있고 연장이 가능하며, 그 다음에 이제 첫 6개월 동안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없는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이게 장기가 되니까 허가받아서 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도적 체류자,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송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타 체류 자격, G1 체류 자격을 주고 1년간 체류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1년마다 연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포괄적 취업 활동을 허가하면서 이제 취업 제한 분야를 외에는 다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난민 신청자보다는 조금 더 취업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좀 더 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민에게는 취업의 자유를 이제 보장을 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해준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부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 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 교육을 베푼다. 그 다음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을 받게 한다.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과 취득한 자격을 인정한다. 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이제 국내에 입국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제 주거시설을 지원하고, 난민 신청자는 그 6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생계비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난민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배제를 해요. 왜냐하면 상호주의는 그 나라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 나라 사람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인정을 하는 것이 상호주의인데, 그걸 인정한다 그러면은 난민 중에 상당 부분은 보호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상호주의는 배제해야 되는 것이 이 난민 보호의 전제로 깔려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연도별 난민 신청 및 인정 현황을 살펴볼까요? 대한민국이 199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을 했는데 1994년부터 난민 인정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2021년까지 난민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냐면 7만 3천 명 이상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1,163명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고 2,412명이 인도적 체류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인정받은 사람의 숫자는 대단히 적은 거죠. 이걸 보면은 1994년부터 2021년 사이에 심사가 완료된 사람, 그을 이 4만 1,409명. 그러니까 신청자는 뭐 7만 몇 명인데 그 중에서 심사가 완료된 사람이 4만 1,409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3만 8천 명 가량이 이제 불인정을 받았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아까 1,163명, 그다음에 인도적 체류가 2,412명. 그걸 합해서 보호되는 사람의 비율이 8.6%. 이게 상당히 좀 이제 낮은 보호율인데 그 유럽의 그 난민을 많이 수용하는 국가는 이제 30%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보호율이 대단히 낮은 상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인도적 체류 허가는 대안적 보호라는 것이 이제 유럽에서는 그 난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은 또 보호는 좀 더 두텁게 인도적 체류 허가보다는 두텁게 해주는 그런 대안적 보호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아직 이제 대한민국은 현재는 그냥 인도적 체류 허가라고 해가지고선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그것까지 합해서 보호율이 이 8.6%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낮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994년부터 2021년까지 국적별 난민 인정 현황, 난민을 보면은 미얀마가 제일 많고 이디오피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집트 순서인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보게 되면은 시리아가 1,000명이 넘어가죠. 시리아 난민, 뭐, 그거는, 뭐, 글로벌하게 매우 많은 문제가 됐던 이 내전이죠. 그래서 그로부터 파생하는 난민의 수가 많고, 예멘, 그리고 미얀마, 중국, 파키스탄 순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와 예멘의 경우에는 그 내전으로 인해서 대량 난민이 발생을 했고, 그 대량 난민 중에서 일부가 대한민국에 이제 오게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난민 인정을 하기보다는 일단 그것을 많이 받아들이자 하는 취지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유별로 보자면은 종교로 인한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 사유, 정치를 이유로 한 박해 사유, 특정 집단, 인종, 국적, 가족, 국적 이렇게 되는데 종교를 이유로 한 신청이 많죠. 근데 이제 가장 그래도 많은 것은 인정받은 난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정치를 이유로 한 그 난민 인정이 그래도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사실은 이제 인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nationality에 의한 차별, 그냥 민족적 소속에 의한 박해도 이제 인종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종의 그게 좀 높은 것이고 가족 결합은 이제 뭐 난민 가족으로서 들어온 그런 인정을 받은 사유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난민의 현황을 살펴봤고 난민이 누리는 권리를 또 살펴봤습니다.